미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의 일부는 이미 미래에 살고 있으니까요. 미래는 지금입니다. 지금 생각하는 대로 미래가 예측되고 지금 실행하는 것이 미래가 될 테니까요. 지금 무엇을 보는가에 따라 미래가 달라진다면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하루하루는 기회입니다. 과거를 깊이 이해하고 미래를 더 잘 만들어가라고, 자신을 잘 가꾸라고 주어지는 기회입니다. 책 읽는 다락방의 제입니다. 생각 없이 살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는 말이 있죠.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생각이 너무 많아서 문제죠. 여기서의 생각이란 미래의 나를 위한 고민과 계획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보통은 이런저런 생각은 많은데 실행에 옮기는 건 적다 보니 자책만 늘어납니다. 또 사소한 문제에도 멘붕이 오고 쉽게 감정에 휘둘리고, 그러면서도 이 생각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죠. 잘하고 싶은 욕심은 많은데 일에 대한 성취감을 맛보는 게 어렵다면 어쩌면 생각만 많았지 삶에 대한 목표가 너무 막연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글 잘 쓰는 심리학자 변지영 작가의 신작 미래의 나를 구하러 갑니다란 책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전에 제 채널을 통해서 변지영 작가의 책 내가 좋은 날보다 싫은 날이 많았습니다, 내 마음을 읽는 시간, 항상 나를 가로막는 나에게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마다 시청자분들로부터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책 제목인 미래의 나를 구하러 갑니다에서 의미하는 미래의 나는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한 설명이 프롤로그에 있네요. 당신이 고민하느라 마음이 힘들거나 아니면 무언가를 갈망하거나 지난 일을 후회한다는 것은 뒤집어 말하면 당신이 원하는 삶의 모습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5년 뒤, 10년 뒤 자신의 모습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떠올릴 수 있나요? 그때의 나는 지금의 나와 무엇이 비슷하고 무엇이 달라져 있을까요? 미래 자기에 대한 그림이 없으면 내가 경험한 것이 마치 전부인 양 착각하기 쉽습니다. 순간순간의 상황에 대처하느라 바빠 정작 본질을 놓치고 말죠. 잘못된 판단과 결정으로 미래의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미래의 자기를 염두에 두고 좀 더 중요한 가치나 삶의 목적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 두지 않으면 올바르게 의사결정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불편한 것, 지금 싫은 것은 다 피하고 당장 편하고 좋은 것에만 주의가 좁혀질 수 있죠. 자존감이나 인간관계 등 언뜻 보면 의사결정의 문제로 보이지 않는 어려움조차 미래에 관련된 선택과 목표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런 연결고리들을 구체적으로 잘 알아차리지 못하면 기분이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감정적으로 대처하고 후회하는 일이 많아집니다. 생각은 많은데 실행하기 어렵거나 결정적 핵심을 놓치기도 합니다. 이 모두가 자기 조절이 잘 안 되는 현상들이죠. 미래의 나에 대한 생각과 마음이 있기에 우리는 지금의 나의 생각, 감정, 행동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내가 무엇이 되고 싶은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에 대한 생각이 없다면 우리는 말 그대로 사는 대로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되겠죠. 이렇듯 내가 그려보는 미래의 나의 모습에 온전히 다가설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망가뜨리는 것도 오늘의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럼 내가 바라는 모습으로 살아가기가 왜 그렇게 힘든 건지, 미래 자기에 대한 공감이 왜 중요한 건지 본문의 내용을 통해 함께 살펴볼까요? 과거가 없으면 자아가 없지만 미래가 없다면 정체성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염두에 두면 지금 어떻게 행동할지 결정할 수 있죠. 미래는 현재의 초점과 방향을 제시합니다. 지금 중요한 것,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면서 선택의 폭을 좁히도록 도와줍니다. 다시 말해 미래는 삶의 길잡이 역할을 합니다. 의미와 목적을 일깨워주죠. 오직 현재만 경험할 수 있으니 현재를 충실히 살라는 철학자들의 메시지를 문자 그대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매 순간 경험하는 것은 과거와 미래의 산물입니다. 비슷한 환경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라 해도 저마다의 기억과 기대, 욕망과 신념, 추구하는 가치와 목표에 따라 각기 다른 것을 경험하죠. 현재란 미래에 대한 실시간 대응이자 과거 경험의 끊임없는 재해석입니다.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미래에 대한 생각은 현재를 이끌고 만들어갑니다. 지금의 생각과 행동, 판단과 선택, 감정을 비롯해 무의식 수준에까지 많은 영향을 끼치죠. 그런데 우리는 정작 이러한 영향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지 않습니다. 일상에 깊게 파고들어 있는 미래에 대한 생각에 크나큰 영향을 간과합니다. 현재에 이미 미래가 들어와 있는데 애써 모른 척합니다. 미래를 생각하면 뭔가 더 노력해야 할 것 같고 부담스러워서 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미래는 현재를 시시각각 움직이고 있죠. 미래에 대한 생각을 잘 쓸 것인가, 내버려 둘 것인가. 선택은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더 잘 예측하는 법, 미래 차기. 우리는 다양한 선택 앞에서 이따금 갈등을 경험합니다. 이러면 어떨까, 저러면 어떨까, 우리 내면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들려오죠. 대부분의 선택에는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가치가 포함됩니다. 선택이란 종종 현재와 미래 중 어디에 더 초점을 맞출 것인가에 문제가 되죠. 예를 들어 100만 원을 핸드폰 사는 데 쓰면 지금의 내가 좋아하고 내년 여행 경비로 저축해두면 내년에 내가 좋아할 것입니다. 달콤한 케이크를 먹으면 당장의 내가, 다이어트 식단표에 따라 샐러드를 먹는다면 이후에 내가 기뻐할 것입니다. 물론 항상 이후, 나중, 미래를 염두에 두고 선택하는 것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현재와 미래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야겠죠.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중장기적 목표를 세우고 계획대로 실행해 나갈 때는 반드시 미래의 나를 염두에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짧게는 며칠 뒤, 일주일이나 한 달 뒤, 1년 뒤에 후회할 말이나 행동, 의사결정은 덜 해야겠죠. 그러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모든 결정에는 결과가 뒤따릅니다. 그 결과는 눈앞에 닥치기 전까지는 미지의 영역이죠. 어떤 결과가 나올지 대략 예상되는 경우도 있지만
도무지 결과를 짐작조차 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또 현재의 내 행동이 미래의 나에게 이득을 가져다 줄 수도 있지만 고통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미래의 나를 의식하면서 행동할까요? 실제로 의식하기는 하는 걸까요? 지금 존재하지 않는 미래의 나에 대해 과연 얼마나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현실의 어려움과 복잡함 속에서 과연 미래의 나까지 떠올려가며 현명한 선택을 내릴 수 있을까요? 심리학은 우리가 미래의 나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의식할 때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미래의 나를 의식한다는 것은 거창한 얘기가 아닙니다. 내일 일찍 일어나기 위해 시계 알람을 맞춰두거나 아침에 먹을 요거트를 사서 냉장고에 넣어두는 것은 미래의 나를 위해서죠. 이걸 먹으면 곧 후회하겠지 라든가 운동을 건너뛰면 기분이 좋지 않겠지 또는 이 말을 해버리면 관계가 어색해지겠지 등 조금 뒤에 겪을 일이나 상황을 떠올리면서 말과 행동을 가리고 조절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 3년 뒤, 10년 뒤에 내 모습을 떠올리면서 돈을 모으거나 운동을 하거나 시험 공부를 하는 것도 미래의 나를 의식하고 돕는 행동이죠. 어떤 학자들은 선택이란 내 안에 있는 여러 개의 자아 또는 여러 측면이나 부분 간의 경쟁과 협상의 과정이라고 설명합니다. 지금도 우리 내면에서는 현재의 나와 미래의 나 사이에 끊임없이 이 협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관점에서 보면 자기 조절의 실패는 곧 미래의 나의 실패입니다. 당장의 이익이나 즐거움에 눈이 흐려진 현재의 나를 미래의 내가 설득하지 못한 것이죠. 일반적으로 인간은 미래의 보상보다 지금 당장 보상받는 것을 선호합니다. 물리적 보상이든 심리적 보상이든 나중이 아니라 지금 좋은 것을 선택하려는 경향이 있죠. 선택에 따른 보상이 주어지는 시점이 멀수록 그 선택의 가치가 매력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을 시점 할인 효과라고 하는데 개인이나 맥락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아주 보편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입니다. 또 인간은 미래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려고 했습니다. 인지 능력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웬만하면 과제를 오래 끌지 않고 종결하고 싶어 하죠. 이를 인지적 종결 욕구라고 합니다. 난 애매한 거 딱 싫거든. 너 나랑 사귈 거야 말 거야? 지금 확실히 말해줘. 이러는 분들 있죠? 저 멀리 미래에 더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다고 해도 애매하고 불확실한 것보다는 덜 좋더라도 지금 확실한 것을 선호하는 인지적 종결 욕구가 큰 분들입니다. 이런 이유로 현재의 나는 미래의 나보다 대체로 힘이 셉니다. 협상 국면에서도 목소리가 훨씬 크고 설득력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리 원대하고 멋진 목표를 세워도 번번이 무너지기 쉽습니다. 시험 합격을 위해 공부 좀 하자. 체중 감량 성공을 위해 운동하러 가자. 건강하고 예쁜 나를 위해 식단 조절하자. 여유로운 노후를 위해 돈을 모으자 등으로 설득해 보려 해도 미래의 나는 너무 멀리 있고 목소리도 작아서 툭하면 밀려납니다. 해마다 목표와 계획을 수두룩하게 세우지만 작심삼일이고 다이어리는 1월만 쓰고 책은 앞부분만 읽고 운동도 한 달을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현재의 나의 막강한 힘 때문이죠. 너무나 인간적인 풍경입니다. 하지만 분명 우리 주위에는 계획대로 꾸준히 실행해서 원하는 목표 지점에 척척 도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의지력의 차이일까요? 능력의 차이일까요? 답이 이 중 하나였다면 아마도 이 책은 쓰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미래의 나를 염두에 두고 장기적 목표에 부합하는 좋은 선택을 하기 어려운 이유를 우리가 미래의 나를 내가 아닌 타인처럼 인식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놀랍지 않나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담배를 피워서 미래의 내가 건강이 안 좋아진다 해도 그것까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이죠. 타인이니까요. 미래에 나에게 맡긴다라는 유행어가 매우 절묘한 표현인 셈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과거의 자신을 회상하거나 미래의 자신을 상상할 때 우리는 현재의 내가 아닌 관찰자 시선으로 바라본다고 합니다. 미래의 나를 떠올릴 때 우리 뇌가 타인을 보는 것처럼 반응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미래의 나를 위한 저축을 타인에게 기부하는 것처럼 인식하는 경향이 있고 그런 경향이 큰 사람일수록 저축의 가치도 더 낮게 평가합니다. 이렇게 타인처럼 멀게 느껴지는 미래의 자신도 몇 가지 조건에 따라 더 가깝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바로 미래의 자기 연속성의 영향을 받기 때문인데 자기 연속성은 미래의 나 또는 과거의 내가 현재의 나와 얼마나 연결된다고 느끼는지 지각하는 정도를 뜻합니다. 아주 친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면 자기 연속성이 높은 것이고 먼 타인처럼 느껴진다면 자기 연속성이 낮은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더 많이 공감하고 친절하게 대하듯 미래의 나 역시 가깝고 친밀하게 인식할수록 더 챙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래 자기 연속성은 크게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유사성입니다. 미래의 자신이 현재의 나와 비슷할 것이라고 인식할수록 더 가깝게 느낍니다. 나와 비슷한 타인에게서 친밀감을 느끼든 말이죠. 둘째, 자신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볼수록 자기 연속성도 높아집니다. 미래에 어떤 희망이 있어야 더 생각하고 더 신경을 쓰겠죠. 셋째, 미래의 나를 선명하게 떠올릴수록 미래에 대비하는 행동을 더 많이 합니다. 따라서 미래 자기 연속성은 돈, 시간, 노력, 에너지 등 우리의 한정된 자원을 모두 현재의 나에게 쓸지 아니면 미래의 나에게도 일부 할당할지 결정할 때마다 중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미래 자기 연속성이 높을수록 사람들은 미래의 자신을 위해 중요한 자원들을 아껴두는 경향을 보입니다. 곧 현재가 될 또 다른 자신이 덜 고생하도록 대비하고 챙겨둡니다. 반면 미래의 나를 전혀 염두에 두지 않거나 지금 너머에 또 다른 내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면 지금 즐기고 소비하는 데에 치우치겠죠. 매번 그때그때의 내가 대처하도록 내버려 둘 것입니다. 삶은 긴 시간 위에 굵은 선으로 이어져 있는데 그런 연속성과 연결성을 미처 의식하지 못하고 매번 점으로만 본다면 자기 조절이 쉽지 않습니다. 하거나
아니면 하지 않거나와 같이 자신의 욕망을 단순히 참거나 참지 않는 정도로밖에 통제할 수 없죠. 미래의 자신을 염두에 둔 자원할당 전략이 없으니 어떤 목표를 세우든 그에 맞는 현실적 계획을 수립하고 단계별로 실행해 나가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의지에 의존하지 않고 자동으로 되려면 습관 설계. 습관에 관한 정보는 정말 많은데 자기 습관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사람은 의외로 별로 없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습관을 폐기하고 유리한 습관을 몸에 붙이는 사람도 드물죠. 의지 부족일까요? 머리가 나빠서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설계 결함입니다. 원리를 잘 이해하고 자신에게 맞도록 정교하게 설계한다면 습관을 바꾸는 일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시간이 좀 필요할 뿐입니다. 자기 이해가 부족하면 습관을 변화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런지 들여다보도록 하죠. 우리가 어떤 행위를 처음으로 하려면 계획이 필요합니다. 아주 간단하더라도 처음으로 어떤 행위를 할 때는 그쪽으로 주의를 두고 계획을 합니다. 자전거를 처음 탈 때, 피아노를 처음 칠 때, 운전을 처음 할 때를 떠올려 보세요. 회사에 처음 출근하는 날, 사무실을 찾아가고 정해진 자리까지 걸어 들어가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이전에 해보지 않았던 행동을 할 때면 머리를 많이 쓰게 됩니다. 하지만 큰 변화 없이 비교적 일관된 환경에서는 어느새 더는 주의를 기울이거나 생각하지 않아도 행동할 수 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이미 회사에 도착해 있고 딴 생각하면서도 무난하게 운전할 수 있습니다. 나의 행동을 제어하는 주체가 내 생각에서 환경신호로 옮겨가기 때문입니다. 굳이 계획하거나 의식하지 않아도 주변 환경에서 들어오는 신호를 받아 자동 반응이 활성화되는 것이 바로 습관입니다. 그래서 습관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뇌가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자동 반응이기 때문에 의식적 목표보다는 내가 처한 맥락의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 예쁘게 말해야지 라고 생각하다가도 평소 쓰던 거친 말버릇이 툭 튀어나가고 몸에 좋은 음식을 먹어야지 라고 결심하고도 단골 분식집을 지나치지 못하고 떡볶이와 튀김을 잔뜩 사가지고 오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동영상을 볼 시간에 차라리 운동하자고 결심했다가도 퇴근해서 노곤하다 싶으면 익숙한 자세로 늘어지곤 합니다. 자,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자주 하는 행동은 모두 습관일까요? 과거에는 심리학 연구에서도 그 행동을 얼마나 자주 했는지 행동의 빈도를 평가해 습관을 측정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반복 행동이 습관이 되지는 않습니다. 반복 그 자체보다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행위가 반복되었는지, 곧 상황과 행위 사이의 연합이 핵심입니다. 또 습관이 되려면 자동성이 필요합니다. 자동성은 의식 수준에서 포착 가능할 때도 있지만 알아차리기 힘든 신경 반응이나 행동 반응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또 하나, 단순하고 쉬운 행동에 비해 복잡하고 어려운 행동일수록 습관이 되기 어렵습니다. 먹거나 마시는 행위보다
운동이나 독서가 습관으로 자리 잡기 어려운 것은 생각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들어간다는 것은 그만큼 자동성이 저하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난이도가 높거나 복잡한 행동을 습관으로 정착시키려면 더 오랜 기간 반복해야 합니다. 자기 조절의 방향과 기준, 우선순위. 이따금 우리는 먼 미래를 염두에 둔 계획을 세워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당장의 현실적인 문제들에 치여 후순위로 밀려나거나 잊히는 계획도 많죠. 물리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신중하게 생각해서 행동해야 하는 일들은 계속 벌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애초에 뭘 꿈꾸었는지 무엇이 중요했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아무 목표도 남아있지 않은 것처럼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어도 내가 이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나는 이것만큼은 꼭 지키고 싶다. 누가 뭐래도 내게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 와 같이 뚜렷한 기준을 갖고 있다면 그 와중에도 더 나은 선택과 실행을 할 수 있죠. 생각할 여력이 없거나 신중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순간에도 멀리서 길을 밝혀주는 등대가 바로 우선순위입니다. 일이나 관계 등 모든 영역에서 위기는 대개 우선순위를 재설정하라는 신호입니다. 우선순위에 뭔가가 잘못되었으니 바꾸라는 뜻이죠. 신호를 잘 읽어서 재설정하면 위기는 더 나은 미래로 가는 기회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신호를 무시하거나 계속 회피하면 나중에는 커다란 구멍을 메우기가 불가능하죠. 인터넷과 스마트 기기의 발달로 어떤 정보든 빠르게 구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원하는 것을 어떻게 구할지, 어떻게 해낼지는 어렵지 않게 알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왜 해야 하는지는 검색으로 알아낼 수 없습니다. 주변에 물어봐도 답을 찾을 수 없죠. 내 삶에서 무엇이 정말 중요하고 무엇은 덜 중요한지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경험을 통해 직접 알아내야 하죠. 좀 더 만족스러운 삶을 위해 목표에 따른 자기조절을 해내기 위해서는 우선순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군중심리나 집단적 사고에 휩쓸리기 쉬울 때 중심을 잡게 해주고 당장 어려움이 있더라도 멀리 보며 방향을 잡고 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추구하면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죠. 내게 무엇이 중요한지 가치에 따른 우선순위가 없다면 일시적인 쾌, 불쾌나 유불리를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좋으면 다가가고 싫으면 피하면서 비슷한 패턴을 반복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 계속 애쓰면서 뭔가를 해왔는데 어느 날 돌아보면 뭐 하나 이룬 것이 없는 듯해 허망하기도 합니다. 그런 순간에 우리는 학교에서도 가르쳐주지 않고 회사에서는 더더욱 가르쳐주지 않는 삶의 목적이나 의미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하죠. 책을 읽거나 강의를 듣거나 멘토와 대화를 나누며 자신을 발견하고 이해하고자 합니다. 내 삶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지? 내가 왜 이 일을 하려는 거지? 같은 물음은 주관적 가치를 발견하도록 촉진하는 중요한 질문들입니다. 특히 어려운 일을 겪거나 자원이 충분치 않을 때
뭔가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면 결정적으로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 뒷말은 그런데 왜 이렇게밖에 못 사는 거지? 왜 이 모양 이 꼴로 살아야 되지? 등 대부분 지금 처한 현실에 대한 불만의 이야기들이 따라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종 헷갈리는 부분이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처럼 그저 열심히만 살면 하늘이 내 노력을 알아줘서 다 잘 풀리고 복을 주실 거라는 막연한 믿음과 그 맥락이 다 있다는 점이죠. 냉정히 생각해보면 열심히 산다는 건 삶의 기본값일 뿐이고 나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다 그렇게 살지 않나요? 그보다는 내가 그리는 미래의 나에 대한 생각, 그리고 이를 위해 지금의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얼마나 잘 조절하며 사느냐에 따라 미래의 나의 모습이 완성되어 가겠죠. 미래의 나의 모습을 간절히 바라고 공감할수록 현재의 나를 더 잘 조절할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